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을 맡은 정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지적 신입 백엔드 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올해 4학년 25살로 여기 오늘 온 연사자분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가장 가깝고 여러분들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그런 개발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실력은 조금 딸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스프링 부트, 자바로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들, 그리고 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취준하면서 깨달은 게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되새겨보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런 자리 마련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또 새로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운영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자리 알려주시고 초대해주신 분이 배준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은 예비군에 끌려가셔서 그래서 오늘 없으셔서 조금 아쉽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어, 어떤 인프라와 데브옵스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여기다가 슬리도 남겨주시면은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백엔드 개발자가 인프라랑 데브옵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연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의사소통과 그리고 기술 연관성 때문에 아주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백엔드 개발자로서 많이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서는 백엔드 개발이 단순히 스프링 부트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드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CI/CD를 할 때도 그렇고 간단한 배포를 할 때도 그렇고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 AWS나 아니면 클라우드, 데브옵스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팀 프로젝트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팀과 소통을 할 때,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소통을 할 때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어 정도는 아셔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을 이유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 연관성과 또 시간 자원 효율성에서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어, 요구사항을 구현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기능이 사실 AWS에서 이미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CI/CD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포 이런 것들도 AWS 내에 있는 S3를 사용하거나 EC2 아니면 RDS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배울 때 낮은 러닝커브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저에 대한 답만 있지 여러분들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부터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백엔드 개발자가 될지, 아니면 데브옵스 개발자가 될지, 인프라 엔지니어가 될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될지, 크게 4개로 적어놨는데 더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많겠죠? 일단 가장 큰 목표부터 설정을 하시고 그 각각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공부해야 될 깊이 그리고 방향이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얘기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갖고 있는 깊이는 백엔드 개발에서 필요한 제가 사용하는 정도의 깊이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프라 개발자나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마 저보다 인프라, 데브옵스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자로서 만약에 목표를 잡으셨다. 이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의사소통이 될 정도,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백엔드 개발자라고 해도 인프라, 데브옵스 이런 부분을 놓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시간이나 비용 아니면 노력들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을 잘 생각하셨으면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취업이잖아요. 취업을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여러분들 아까 다 졸업생분들인 것 같던데 사실 1년에서 길게 잡아야 2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2년이라는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AWS를 깊게 파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도 없어요. 내가 짠 아키텍처가 어느 상황에서는 좋은데 다른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아키텍처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나에게 효과가 돌아올지 그걸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백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비즈니스 로직을 잘 구현하는 것, 그리고 코드 품질을 높이고 서버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데브옵스나 인프라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너무 깊이 가져가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으로는 데브옵스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쪽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더 모르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크게 짚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하셨으면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뭘 모르게 던져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짠 아키텍처가 무조건 좋은 아키텍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짠 코드 한 1년 전에 외주를 하면서 짰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지금 외주하면서 끌어올 일이 생겨서 끌어오려고 봤더니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짰지? 지금 사용하려고 하니까 뭐 메모리 누수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짠 것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일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프라, 데브옵스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매물 비용의 오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술, 그리고 AWS 아키텍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특히 IT 쪽에서, 저희 쪽에서 기술은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서비스들은 해보시면 알 건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다 구현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AWS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거를 조금 고민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매몰 비용이 오류라는 말을 적었냐면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백엔드 개발을 하면서 저는 맨 처음에 파이썬으로 시작했거든요. 파이썬으로 계속 짜면서 내가 스프링을 왜 해야 되지? 아니면은 EC2를 왜 써야 되지? 쓴다고 해도 EC2에다가 거기다가 MySQL 깔고 그리고 서버 배포시켜가지고 하면은 EC2 하나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멍청한 생각인 게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서비스가 커지다 보면 트래픽이 발생하고 내가 짰던 코드의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어,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변화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이상한 개발하시는 분들 SI 조금 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개발 못하고 뒷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AWS에서도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149개인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솔루션 아키텍처 공부하신 분들은 더 알고 계실 건데
AWS 서비스 내에서도 점점 세분화되고 각 상황별로 더 핏한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짠 이 서비스가, 이 AWS 아키텍처가 그 나중에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예시로 지금 두 가지 아키텍처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이 백엔드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AWS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사실 제가 준비할 때는 그 AWS 분들이 많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AWS 아키텍처 쪽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그 백엔드 개발 준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외에 인프라나 데브옵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군요. 그럼 예시를 조금 잘못 가져온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말씀드리면, 이게, 람다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그 챗GPT API를 통해서, 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 GPT API를 람다를 통해서 가져오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는 EC2에다가 담았고, 원래 IDS보다는 NoSQL 쪽 쓰는 게 좀 좋기는 한데, 근데 우선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IDS를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SQL 매퍼 쪽을 사용하는데, SQL 매퍼를 사용하는 건 NoSQL 쪽보다는 마이바티스 사용해서 MySQL 사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저한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아키텍처가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초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는 초기에는 이 아키텍처가 가장 좋은 아키텍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내는데, 내가 기능을 개발하는데 빠른 런칭이 곧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속도전이 중요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아키텍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좋은 아키텍처를 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더 좋은 기능을 만들고 내가 짠 코드들이 어떻게 더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좋게 해결할지, 그걸 고려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쏟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내는 코드를 작성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이 서비스가 커지고 나서 새로 짠 아키텍처거든요. 앞에 구성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좀 뭐가 많아졌죠. 보면은 아까 EC2에다가 둘 다 배포했던 것과 달리 S3에다가 리액트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람다를 쓰고, 람다래, 죄송해요. 람다가 아니고 저기 로드 밸런서를 쓰고,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 코드, 이 아키텍처가 분명 서비스가 커진 상황에서는 좋은 아키텍처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 아키텍처에서는 내가 받는 그 트래픽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로드 밸런서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EC2를 두 개, 그 서버랑 그리고 프론트랑 두 개를 따로 둘 필요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거 하면서 제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성하면 한 달에 제가 한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부터는 10만 원대는 가볍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작은 서비스라서 그렇지, 만약에 회사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여쭤보니까 심하게 나오는 데는 억대 단위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거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거를 판단해서 내가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까 졸업반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다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마디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실 때, 어, 변하지 않는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핵심 내용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바와 코틀린 있죠. 아까 제가 코틀린 얘기를 들어서, 자바와 코틀린이 있는데, 코틀린이 힘쓰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시니어들이 넘어갈 그 무기가 없어요. 자바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코틀린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유연하게 변환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점은 생겨요. 뭐 새로운 코드 유지보수할 때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시니어들이 그걸 넘어가기에는 그 러닝 커브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코틀린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코틀린으로 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그 웹툰 쪽에 지식인 익스퍼트 쪽에는 스프링을 쓰는데 그 코틀린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주니어들로 많이 구성이 되었고 시니어들이 내는 속도보다 그냥 주니어들이 빠르게 개발하고 이것이 시장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게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코틀린이 자프링에 비해서 그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채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바뀌지 않는 핵심 내용. 아까 어쨌든 간에 스프링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프링도 사실 사용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너무 투머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프링을 공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객체 지향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 것들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부했으면 하고 공부할 때 기술에 대한 공부만을 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의 탄생 배경을 알고 변하지 않을 핵심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진짜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인데요. 사실 제가 취하는 자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산이겠죠? 그 취업이라는 산이 눈앞에 있을 것이고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코스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제가 A 코스 갔다고 다 A 코스 따라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개발자분이 B 코스 갔다고 다 B 코스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B 코스 갈 힘이 있어서 B 코스를 간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이 안 된다면 느리더라도 C 코스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악발이라도 A 코스를 가겠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지. 누가 간다고 따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정답이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고려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합니다. 어, 남자분들이 많을 줄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게임 아이템이거든요. 어, 주요 아이템 3개를 먼저 설명을 해줘요. 여자분들 예시는 따로 들어드릴게요. 그 템 3개를 가는데도 보면 다른 템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승률이 엄청 달라지죠. 사실 이 3%, 6%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도 어떤 순서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질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 게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내가 취업이라는 그 시장을 뚫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무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면 순서에 따라서도 그 승률이 꽤나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그리고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로 따지면 살짝 화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베이스를 먼저 하냐, 아니면은 머리를 먼저 하냐, 눈 화장을 먼저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신 있는 걸 먼저 잡고 나머지 화장을 한다고 하던데, 베이스는 먼저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각각 다 화장하는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개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다르니까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두 번째 장표에서 얘기했다시피 목표를 먼저 잡으시고요. 그 목표는
시니어까지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시니어에 대한 목표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까지는 세웠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계속 들어서는 제가 목표를 잡는 게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니어적인 목표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생각보다 멍청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세상이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더라고요. 어, 전 GPT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당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갈지, 어, 그리고 또 취업을 해서 주니어 개발자까지는 어떤 걸 할지, 여러분들이 주니어 개발자까지가 보통 9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백엔드 기준으로. 9년 차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점점 열정이 식는다. 이러던데, 그걸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거는 제 기터브 링크인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금 제가 제대로 개발하고 나서 작성한 코드들은 그 외주나 이런 것들로 한 코드들이라서 프라이빗이라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학교랑 다른 학교 연합을 해서 그 대학생들끼리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서 그거는 제가 포트폴리오로 써야 돼서 그 퍼블릭으로 작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네 아니면은 풀 리퀘스트 관리를 이렇게 하네 코드 리뷰 이렇게 하네 그런 것들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